지워버렸네. 자, 수사를 종결하고 나서요. 종결하고 나면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죠. 기소를 하게 되면 공판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소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게 있는데, 이 공소제기라고 하는데, 기소는 기소를 할 때 검사가 기소를 하거든요. 이거 우리나라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기소를?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는데, 검사가 기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소장이라는 걸 제출하게 돼 있어요. 공소장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공소장. 검사가 기소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공소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형사소송에서 공소장은 굉장히 중요한 서류예요. 왜 공소장이라고 하느냐? 기소장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요, 원래 소송을 일으키는 게 기소인데 이 기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적인 기관, 검사처럼 공적인 국가기관에서 소송을 하는 것을 공소제기라고 표현하고요, 피해자 있죠, 피해자처럼 개인이 하는 걸 사소제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판사한테 재판합시다 라고 하는 걸 국가기관이 재판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가 재판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누구만 재판하자고 할 수 있다고요? 검사만 재판하자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검사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사소제기라는 형태를 인정하지 않아요, 형사소송에서는. 그럼 우리나라는 결국 기소라는 게 공소제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소와 공소제기가 같은 의미로 쓰여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소와 공소제기 나오면 같은 뜻이야. 그냥 다 소송을 합시다, 이게 공소제기, 기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검사가 하는 기소는 공소잖아요, 공소. 그래서 검사가 제출할 때는 뭘 제출해야 되냐면 공소장이라는 걸 제출해야 돼요. 고소할 때 제출하는 게 뭐예요? 고소할 때 고소장이잖아요. 공소제기 할 때는 공소장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공소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검사가 유영철이가 26명을 죽였다고 경찰이 보냈잖아요. 유영철이가 26명을 죽였다고 경찰이 보냈는데, 검사가 수사를 해보니까 몇 명만 유영철이가 죽인 걸로 확인됐어요? 21명만 죽인 걸로 확인됐단 말이에요. 5명은 유영철이가 죽인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5명 부분은 기소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 공소장에다는 26명 사건을 다 지었겠습니까? 21명 사건만 적겠습니까? 당연히 21명 사건만 적겠죠. 왜냐하면 검사가 재판하자고 하는 것만 적는 거지, 검사가 재판할 생각이 없는 걸 여기다 공소장에 적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가 26명을 죽인 사건을 수사를 해봤지만 그 중에 죄가 된다고 생각해서 판사한테 재판하자고 하는 건 몇 명 사건만? 21명 사건만 재판하자고 합니다. 그럼 그것만 여기다 적게 돼 있어요. 그럼 검사가 공소장을 이렇게 써가지고 판사한테 제출했을 때, 판사가 야, 그 5명 사건 있잖아, 그거 나도 좀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니는 그거 유영철이가 안 죽였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좀 재판 좀 하고 싶다, 야, 그 5건도 좀 갖고 와, 할 수 있냐, 이 문제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검사는 26명 사건 중에 21명 사건만 공소장에다 적었어요. 이랬을 때 판사가, 검사가 공소장에 적지 않은 사건이죠, 나머지 5명 사건을 판사가 가져다가 재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결론은 못한답니다. 못한다예요. 법원은 현재 우리 그 현대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모든 나라는요, 법원이 알아서 재판하는 거 없어요. 법원은요, 재판해달라는 것만 합니다. 해달라는 것만 할 수 있지 지가 알아서 하질 않아요. 그래서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에다가 이렇게 적은 거 있죠, 요거 재판합시다 라고 하면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나머지 5명 사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법원은 검사가 하라고 한 것만 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고 불리의 원칙 이렇게 표현해요. 불고 불리에서 이 고자가 무슨 고자냐면 고자질 할 때 고자예요. 고자질. 자, 법원은 고자질이 없으면 심리야, 심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고자질이 없는 것은 심리할 수 없다, 이걸 불고 불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뭐만 재판할 수 있어요? 검사가 고자질한 것만 재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불고 불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소장이 왜 중요하겠어요? 법원은 자기가 재판할 수 있는 건 뭘 보고 판단해요? 공소장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적힌 것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검사가 공소장에다가
어떻게 적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범인이 2명 있습니다. 범인이 2명 있는데 검사는 그 2명 중에 한 놈은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얘는 어쩌고 얘는 남 어쩌고 된다고 칩시다. 이름이 2사람이 둘 다 김씨인데 검사가 2사람 중에 한 사람만 공소장에다 적어요. 한 사람만 재판해달라고. 자, 검사가 한 사람만 재판해달라고 적는데 여기다가 검사가 공소장에다가 김씨 이렇게 적어버렸어요. 이렇게 김씨 이렇게 적으면 법원은 누구를 재판해야 돼요?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 한 사람만 재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공소장에 적은 사람만 재판할 수 있는데 공소장에 적은 사람이 김계예요, 김남이에요? 둘 다 김씨잖아. 이렇게 적어버리면 법원은 뭐라고 할까요? 나보고 누구를 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법원은 재판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걸 보고 내가 누구를 재판할 것인지 어떤 사건을 재판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검사가 공소장을 애매하게 적어버리면 법원은 공소장을 보고 야 누구를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어떤 사건을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재판 못해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배울 때 공소제기 파트에서 뭘 배우냐면 검사가 공소장에다가 적는 방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정확히 김, 개 이렇게 딱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법원이 얘 말이 있는 거구나 하고 얘를 재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우리가 특정이라고 표현해요. 특정. 이게 공소장을 특정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원이 어떤 사건을 재판하고 누구를 재판할 것인가를 특정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 그래야 법원이 그걸 보고 얘를 재판하라는 거구나, 이 사건을 재판하라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A라는 놈이 죄를 2개를 졌는데 1월 달에 강남에서 절도를 했고 또 1월 달에 서초에서 절도를 했대요. 죄를 2개를 졌어요. 죄를 2개를 졌는데 검사가 하나 사건만 적는 거야. 이것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1월 달에 절도한 거 처벌해주세요.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돼? 법원은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법원은 모른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야 도대체 이것도 1월이고 이것도 1월인데 도대체 어느 거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이렇게 한다고. 뭐 적으라고 그래요? 장소가 어디야 정확히 알려줘 이렇게 합니다. 그럼 검사에다 적어줘야 돼. 뭘? 강남이요. 이렇게 해줘야? 그래 이 사건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검사가 공소장에다가 잘못 적어버리면 법원은 심판할 대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검사가 배우는 공소장 파트는 뭘 주로 배우냐면 검사가 공소장에 어떻게 적어야 특정이 되는지를 배워요. 사람을 적는 방법, 사건을 적는 방법. 그래서 판사로 하여금 공소장을 딱 보고 누구를 재판할 것인지 어떤 사건을 재판할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적어주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구별할 수 있도록 적어라. 이게 나중에 공소장 파트 가서 배울 겁니다. 자,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법원은 공소장에 적혀 있는 것만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무슨 원칙이라고 그래요? 불고 분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고자질이 없으면 재판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공소장 파트를 배울 때는요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원칙이 뭐냐면 불고분리 원칙입니다. 공소장 파트에서 배운 내용이 전부 다 이 불고분리 원칙과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여기서 모든 걸 끄집어내야 돼. 불고분리 원칙이니까 이렇게 끄집어내셔야 돼. 이 원칙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면 여러분 고스톱 칠 때 3점이 딱 나면 계속 진행할지 말지는 누가 정해요? 3점 딱 난 사람이 딱 보고 고 하면 계속 치죠. 고 안 하면 못하죠. 그게 무슨 원칙이에요 그게? 고 하지 않으면 못 가잖아. 그게 뭐예요? 불고 분리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형소법에 들어온 거야. 알겠죠? 불고 분리 원칙. 고자질이 없으면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 원칙 잊어버리시면 안 돼. 공소제기 파트 문제는 다 요거하고 연결 안 된 게 없어요. 전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소제기 가면 무조건 불고분리 원칙에서 시작하세요. 불고분리 원칙에서 시작을 가셔야 돼. 자, 어쨌든 공소장에 검사가 적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법원이 공판을 합니다. 근데 공판을 하고 나면 결론을 내는 게 뭐라고 했죠? 결론을 판결이라고 했고 이 결론을 알려주는 걸 선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판을 할 때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게 용어 좀 합시다. 용어. 공판이 진행되는 법정이 있죠. 법정. 그 법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판정이라고 표현해요. 공판정. 그러니까 법정을 우리가 공판정이라고 표현해요. 공판정. 법정할 때 정자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뭐가 있냐면 재판이 열리는 날. 재판이 열리는 날을 뭐라고 하냐면 공판기일이라고 부르네요. 공판기일이죠. 자, 공판기일이라는 게 뭐냐? 재판이 열리는 날. 예를 들어서 유영철 사건의 재판이 10월 2일 날 열렸다. 10월 2일 날 열렸다. 그러면 이걸 우리 법적인 용어로 뭐로 표현하면 공판기일이 10월 2일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공판기일이 10월 1일이다. 이 기일이라는 말은 열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체크 좀 하고 갑시다. 제가 아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재판을 몇 번 받을 수 있다고 했죠? 3번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3번 받는다는 개념이 재판이 딱 3번 열릴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좀 잘 들으세요. 제가 비유를 할 테니까. 여러분 권투 하잖아, 권투. 우리 재판은 권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제가 권투에다 비유하냐면 요거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우리 형소법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권투할 때 링 위에 심판이 있죠. 이 심판을 법관이라고 생각하시고 둘이 싸우잖아. 양 선수를 검사하고 피고인이라고 표현해요. 재판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둘이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 둘이 싸울 때 법관이 심판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권투는 한 게임에 몇 회전까지 갑니까? 10회 정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보통 10회전까지 가요. 1회전 하고 쉬었다가 2회전 하고 쉬었다가 3회전 하고 쉬었다가 10회전까지 가면 한 게임이 끝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재판을 3번 받을 수 있다고 할 때 이 3번에서의 한 번이 10회전까지 다 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형소법 수업 들을 때 여러분 오늘이 첫날이잖아. 1회독 하려면 며칠 수업 들어야 돼? 형소법 1회독 하려면 10며칠을 들어야 되잖아요. 1회독이 재판 한 번 받는 거예요. 1회독이. 그 중에 10며칠 있죠? 그 10며칠 하루하루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기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일. 무슨 말이죠? 그러면 한 번 재판 받는데 기일이 여러 번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우리 권투 한 번 끝낼 때 10회전까지 있다. 그러면 한 회전을 1회전을 1회 기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회전을 2회 기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재판을 3번 받는다고 할 때 한 번 재판 받을 때 여기 공판에 의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 이 공판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5회전, 6회전, 7회전, 8회전, 9회전, 10회전까지 딱 하고 끝나면 판결이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10회전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양 선수 코너에 가 있으면 심판이 점수 채찍한 다음에 양 선수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손 들어주잖아. 몇 회전까지 다 했을 때 10회전까지 다 한 거잖아.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면 한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걸 몇 번 한다고요? 그걸 3번 한단 말이에요. 그걸 3번.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1회전 하나를 뭐라고 불러요? 기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기일.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검사가 기소를 딱 했어. 기소를 공소제기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검사가 공소제기했다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자, 기소를 딱 하면 법원은 공판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1회전부터 열어야 돼. 자, 1회전 한번 열고요. 1회전 끝나고 나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기일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다음 기일은 일주일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기일 일주일 후에 또 나와서 2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또 2회전 끝나고 나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길 뭐 며칠 후에 또 오세요. 그럼 또 몇 회? 3회. 3회 끝나고 나면요.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며칠 있다 또 나오세요. 이렇게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다 끝날 때까지 여기 갑니다. 요게 빨리 끝나는 거는 정말 하루 만에 끝나는 사건도 있어요. 아주 간단한 사건은. 오래 걸리는 사건은요. 몇 년을 하는 사건도 있어요. 그럼 기일이 100회 기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기일은 한 게임당 기일은 한 번이 있을 수도 있고 2번, 3번, 4번 이건 사건마다 달라. 복잡한 사건일수록 기일이 여러 번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기소를 했을 때 처음 열리는 거 있죠. 처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1회 공판기일 이렇게 표현해요. 두 번째 열리면 뭐라고 그래요? 2회
공판기일, 세 번째면 3회 공판기일, 네 번째는 4회 공판기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판기일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아시고 이 중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1회 공판기일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1회 공판기일이 중요하냐? 1회전이 되어야 검사와 피고인이나 이렇게 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형사법 수업을 들어도 형사법 오늘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여러분이 그 학원에다가 형사법 강의를 신청을 했다고 쳐봅시다. 내가 수강 신청했어. 수강 신청했어도 첫날이 될 때까지는 수업 없죠? 수업 없잖아. 언제 돼야 수업이 시작돼요? 첫날이 열려야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법원의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소가 여러분 수강 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합시다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판이 열리는 건 언제부터 재판이 열려요? 요 날이 돼야 재판이 열린단 말이에요. 1회 공판기일이 되어야. 1회 공판기일이 되기 전까지는 재판을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회 공판기일이 왜 중요하냐? 법원이 실질적으로 재판을 시작하는 첫날이 언제예요? 1회 공판기일이에요. 요 사이에 갭이 있더란 뜻이에요. 검사가 기소를 5월 2일 날 했는데 실제 법원이 1회 공판기일을 5월 15일 날로 잡아서 이날 합시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요 2일 날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요 사이에는 재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실제 재판은 언제 돼야 돼? 15일 날 돼야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1회 공판기일이라는 게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와요. 1회 공판기일이라는 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왜 1회 공판기일이 중요하냐? 실제로 법원이 아무리 검사가 재판하자고 했다고 하더라도,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원이 재판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1회 공판기일이 열려야 돼. 1회 공판기일이 열리지 않으면 실제로 재판을 못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수강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첫날이 되기 전까지는 형사법 공부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회 공판기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법원이 실질적으로 재판을 시작하는 날이 언제다? 1회 공판기일이 되어야 된다. 기소가 됐다고 해도 검사가 법원이 재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소됐어도 법원은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1회 공판기일 됐다가 기다렸다가 1회 공판기일 딱 열리면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요. 그럼 1회 공판기일 전에는 뭐냐? 준비만 해. 준비만. 알겠죠? 여기서는 준비만 한단 말이에요. 준비만 하고 실질은 여기서 왔어요. 1회 공판기일 와서. 그래서 1회 공판기일의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재판이 처음 열리는 날이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또 하나. 제가 그러면 게임을 3번 한다고 그랬죠? 게임 3번 해요. 삼시세판이야. 자, 1회전부터 그냥 권투로 비유하겠습니다. 한 게임 할 때 권투는 1회전부터 10회전까지 간다고 볼게요. 1회전부터 10회전까지 가서 결론이 한번 났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또 할 수도 있고, 또 1회전부터 10회전이 있고 또 가. 그 다음에 또 1회전부터 10회전까지 또 가. 3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3번의 재판을 받아야 한달까요? 받을 수 있달까요? 우리 국민들은 재판을 꼭 3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3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 번만 재판을 받아도 돼요. 그걸 아셔야 돼. 무조건 3번 받는 게 아니야.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재판 한 번 받았는데 피고인이 무죄가 나왔어. 무죄. 그럼 재판받는 사람이 무죄 받았는데 다시 합시다라고 하겠어요? 다 뭐라고 그래? 제발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한다고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법원이 재판을 3번 한다고 할 때 이 3번은 하자고 할 때만 3번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재판이 딱 났는데, 첫 게임이 딱 났는데 둘 다 오케이. 이 결과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둘 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알겠죠? 거기서도 끝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재판을 할지 말지를 결정은 누가 하냐면 이 재판 받는 사람들이 결정한단 말이야. 재판을 받은 사람이 내가 재판 결과에 만족하면 나는 여기서 끝내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결과에 나는 만족 못하겠다는 거야. 그럼 다시 해달라고 하면 다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게 다시 해달라고 할 때만 다시 합니다. 그럼 법원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재판을 딱 했는데 다음에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지를 모르잖아. 그럼 일단은 기다려 봅니다. 해달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그 기간을 며칠을 주냐면 7일을 줘요. 7일. 7일을 딱 주고 7일 동안에 기다려봐요. 7일 안에 다시 해달라는 말을 하면 다시 하는 거고, 다시 해달라는 말이 없으면요 그걸로 확정돼 버려요. 그냥. 알겠죠? 그걸로 확정이 돼 버려요. 그러면 자, 제가 재판을 3번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번 결론이 나왔다가 다시 해달라고 하면 공판을 해서 판결이 선고가 또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두 번째 재판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만? 해달라고
할 때만 한단 말이에요. 해달라고 할 때만. 이 해달라고 할 때 기간을 며칠을 준다고요? 7일을 줘요. 7일을 줘서 재판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재판 다시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는 재판을 우리가 1심이라고 표현하면요, 이걸 1심이라고 표현해요. 처음 하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걸 2심이라고 그래요. 2심. 그러면 1심에서 재판을 하고 첫 게임이 했어. 판결 결과 나왔어. 근데 얘가 나는 불만이 있다는 거야. 다시 해줘. 그러면 2심을 엽니다. 근데 7일 동안 아무 말이 없어버리면요, 요 결론으로 확정이 돼버려요. 더 이상 바꿔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요 결론이 났을 때 불만이 있어갖고 다시 해달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음에 검사가 1심을 하자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했죠? 기소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거는 소송이 없었는데 소송을 일으켜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미 소송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한 번 더 해달라고 하잖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상소라고 표현해요. 상소. 위로 가자는 거야. 윗상자야, 윗상자. 1심에서 몇 심으로? 2심으로 올라가자, 이런 뜻이야. 이걸 상소라고 표현해요. 그럼 2심 판결이 나왔어요. 마찬가지야. 3심을 꼭 할까요? 또 그렇지 않아. 3심도 해달라고 할 때만 한단 말이야. 그러면 3심을 해달라고 하면 공판이 열려서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요게 3심이야. 근데 이 3심을 해달라고 할지 말지도 며칠을 줘요? 7일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7일 동안에 자기가 결정을 해요. 나는 오케이, 나는 요 결론 마음에 든다 이거야. 나는 해달라고 할 말이 없으면 7일 동안 가만히 있어버리면 돼요. 그럼 확정이 됩니다, 이걸로. 근데 내가 이걸 고치고 싶으면요, 다시 해달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상소. 그런데 2심에서 3심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기소. 이렇게 해달라는 거고, 1심을 했는데 2심으로 갑시다. 2심을 했는데 3심으로 갑시다. 이건 뭐라고 그래요? 상소.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윗상자야. 그런데 이것도 상소고 이것도 상소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TV에서 검사가 상소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2심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3심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소했다라고만 말만 하면 2심을 하자는 건지 3심을 하자고 하는 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자고 그런다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 저 누구야? 사람이면 남자야 여자야? 아, 남자. 다시 얘기하잖아.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인데 그냥 사람 그러면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특별히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게 또 사람 중에서, 자, 상소 그러면 둘 다 상소라고 그래요. 근데 2심을 하자고 하는 상소와 3심을 하자고 하는 상소를 좀 구분하자는 거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듯이 상소 중에 2심을 하자고 하는 상소를 뭐라고 하냐면 항소라고 불러요. 항소. 알겠죠? 항소. 이렇게 2심에서 3심을 하자고 하는 상소를 상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용어가 차이가 있어요. 상소 그러면 2심 하자고 하는 것도 상소고 3심 하자고 하는 것도 상소야. 다 위로 올라가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특별히 1심 재판에 대해서 2심을 하자고 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항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항소. 그럼 항소 그러면 2심 하자는 거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들으셔야 돼. 항자가 반항한다는 뜻이야. 반항. 그러니까 1심 재판에 나는 불만이 있다 이 말이죠. 1심 재판에 불만이 있어서 반항하겠다는 소. 그래서 항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심을 그래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항소에 의해서 열린 재판, 그래서 항소심 이렇게도 부른단 말이에요. 항소심. 그래서 항소는 2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2심. 알겠죠? 항소. 황소가 아니죠? 황소가 아니라 항소. 근데 황소나 항소나 똑같아. 들이받는 거 똑같아. 그죠? 반항하는 거 똑같아. 항소. 자,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상고. 이거는 제일 높은 데야. 마지막이야, 마지막. 제일 높은 거 마지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3심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상고심 이렇게 부릅니다. 상고심. 자, 용어 기억하셔야 돼요. 2심을 뭐라고 불러요? 항소심. 3심을 상고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상소심 이렇게 불러버리면 어떻게 될까? 상소심 그러면 그거는 항소심, 상고심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야. 알겠죠? 상소심 이렇게 되면 2심과 3심을 다 포함하는, 한꺼번에 얘기하면 상소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구분해서 얘기할 때는 항소심, 상고심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사람 그러면 남자 여자가 다 포함되는 거고,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부르는 거는 또 따로 부르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죠? 그래서 상소심이 큰 개념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이런 2심과 3심은 무조건 열리는 게 아니라 7일 안에 이런 걸 해야만 열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만약에 1심 판결이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피고는 오케이, 피고도 무죄니까 오케이, 검사도 그래 내가 봐도 범인 아닌 것 같아 라고 돼서 둘 다, 검사나 피고인 둘 다 가만히 있어버리면 7일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은 다시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7일 지나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확정 딱 돼버립니다. 여기서 알겠죠? 확정이. 근데 요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심의 재판이 1심, 2심, 3심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이건 용어의 문제입니다. 용어 문제 좀 잘 좀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을 좀 따질게요. 우리 형사소송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사 절차가 있고요. 수사를 쭉 하고 나서 수사를 종결한다고 그랬죠. 검사가 수사를 해보고 나서 죄가 되면 뭘 하고? 기소를 하고, 죄가 안 돼버리면 불기소하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기소를 하게 되면 뭐가 열려요? 공판이라는 게 열린단 말이에요. 자, 공판이라는 게 열려서 재판이 쭉 진행이 되다가요, 그 공판이 확정이 돼버리면, 결론이 나와버렸잖아. 결론이 확정되면 이제 뭐예요?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이 세 가지 절차라고 했죠. 수사 절차, 공판 절차, 집행 절차. 기준이 요 기소를 중심으로 수사와 공판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사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사기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수사기관. 우리 수사기관은 둘이었죠. 검사하고 경찰하고 둘이 수사기관이에요. 수사를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피의자라고 합니다. 피의자. 피의자. 왜 피의자라고 하냐면 이 의자가 의심할 때 의자야. 의심. 수사기관이 하는 건 아직은 의심이에요. 제가 범인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피의자 이렇게 얘기해요. 수사를 할 때 의심받는 피의자 말고 목격자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네, 참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인. 목격자는 참고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죠.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죠. 자, 용어 하나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걸 우리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의자를 신문한다고 그래요. 신문. 아마 여러분들 가끔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신문한다 이런 얘기. 신문해. 옛날 뭐 일제시대 때 특히 뭐 일본 순사들이 독립운동가들 데려다가 신문하잖아요. 이렇게. 신문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요, 추궁한다는 개념이에요. 똑바로 말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추궁하는 개념 있죠. 그런 걸 신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피의자한테는 너 똑바로 말해, 네가 죽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론 고문한다는 뜻이 아니고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추궁한다는 거야. 네가 죽인 거 맞잖아 이렇게 추궁하는 개념이 신문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의자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추궁을 해요. 네가 죽인 거 맞잖아 막 증거 들이밀고 봐, 이 증거 보면 네가 죽인 거 맞잖아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게 신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피의자를 신문하고 나면 이거 적어놔야 된다고 그랬죠. 어디 적어놔야 돼요? 조서에. 조서에. 그럼 피의자를 신문한 결과를 적는 서류를 뭐라고 하냐면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표현해요. 자, 조서라는 말은 언제 붙이냐면 조서는 공무원이 작성할 때 조서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경찰도 공무원이잖아. 그럼 경찰이 작성하면 뒤에 무슨 말이 붙어요? 조서란 말이 붙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왔다 이런 말 쓰잖아. 그 조서라는 말이 공무원이 쓰는 경우야. 그럼 만약에 경찰서에 가서 경찰 공무원이 타이핑을 직접 쳤으면 그건 조서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경찰관이 가끔 그럴 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좀 써봐. 너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 내가 못 알아듣겠으니까 네가 써. 이렇게 쓰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걔가 직접 이렇게 썼어. 그건 뭐라고 할까요? 그건 조서라고 안 해요. 알겠죠? 그럼 그 사람이 직접 썼잖아. 우리가 조서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것만? 공무원이 작성한 것만 조서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이 작성했으니까 조서는 조서인데 그 대상이 누구다? 피의자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 조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참고인도 조사합니다. 근데 참고인은 신문이란 말 안 써요. 여러분 참고인은 우리가 추궁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고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는 조사한다라고 표현해. 근데 참고인도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 적어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역시 이것도 뭐예요? 조서야. 조서인데 이건 신문한 게 아니라 그냥 얘가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이렇게 한다고. 참고는 추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참고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얘가 하는 말을 적은 서류, 그래서 이거를 진술조서 이렇게 표현해요. 진술조서. 진술조서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피의자가 아닌 사람, 참고인.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를 조사했을 때, 그때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자, 당연한 얘기지만 정리하고 갑시다. 수사기관이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어. 사람을 조사하는데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와 누구? 피의자와 참고인밖에 없어요. 그럼 참고인 누구냐? 피의자 아닌 자가 다 참고인이에요. 알겠죠? 피의자 아닌 자는 다 참고인이야. 수사를 우리가 범인으로 의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피의자라고 표현하고, 범인으로 의심하는 사람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 그래요? 참고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피해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피해자도 참고인이에요. 목격자? 당연히 참고인이고. 알겠죠? 무조건 참고인이야. 경찰이 그냥 이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그 당시에 현행범으로 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을 불러다가 경찰이 또 조사한다고. 당신 이 사람 체포했죠? 네, 제가 체포했습니다. 체포할 때 어땠어요? 이렇게 불러요. 그럼 그 경찰관 조사할 때 이 경찰관을 뭐라고 부를까요? 참고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참고인. 그러면 수사기관이 누군가를 조사를 해서 작성하는 서류는 두 개밖에 없겠네. 그죠? 왜? 사람이 피의자 아니면 참고인이니까 서류도 두 개밖에 없는 거야. 피의자를 조사했다면 뭐가 되고? 피의자 신문조서가 되고, 피의자 아닌 모든 사람은 다 뭘로 작성할까요? 진술조서로 작성하는 거야. 그 여러분이 경찰서에 고소장 집어넣고 경찰서 가보세요. 그럼 여러분 상대로 뭘 작성할까? 진술조서 작성한다고. 여러분 상대로. 왜? 여러분이 피의자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피의자만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뭘로 작성한다고요? 진술조서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조사하는 건 두 가지 서류만 기억하시면 돼. 알겠죠? 두 가지. 자, 재판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수소법원이라고 불러요. 수소법원. 수소가 뭐예요? 수소. 암소의 반대는 아니겠죠? 에? 암소, 수소. 좀 황당한 말이지만 어쨌든 간에 알아들으란 얘기예요. 에? 수소가 왜 수소일까? 소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수가 받을 숫자야. 수령한다 이럴 때 하잖아. 수신 이럴 때 숫자예요. 그러니까 기소를 받은 법원, 소송을 받은 법원. 이게서 수소법원이라고 그래요. 수소법원은 공소제기 받은 법원 있죠? 검사의 기소를 받은 법원. 그래서 재판하는 법원을 수소법원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는 법원이 수소법원이야.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는 법원이. 그러면 수소법원이 재판하는 사람들이고, 재판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피고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피고인. 왜 피고인이라고 하냐면 제가 불고불리 원칙 얘기했죠.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재판할 수 있다? 검사가 고자질한 사람만 재판할 수 있다. 근데 그 검사의 고자질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불러요. 재판하는 사람, 재판받는 사람, 피고인. 참고인이 법정에 나가면 뭐라고 부를까요?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기소가 됐는데 증인이라는 건 어디 나간 사람? 법정에 나간 사람. 그럼요, 법정에 안 나가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이에요. 근데 재판 끝나고 나서 검사가 그러는 거예요. 증인 보고, 증인 잠깐 재판 끝나고 나서 내 방으로 좀 오세요. 그래서 증인이 검사실로 갔어요. 검사실에서 검사가 증인이었던 사람을 불러다 놓고 검사가 조사를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건 참고인이에요. 알겠죠? 수사기관 앞에 있잖아. 수사기관이 물어볼 때는 참고인이라고 하는 거고, 법정에서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법정에서. 알겠죠? 법정에서. 그러면 공소 제기우라고 되더라도, 재판이 열렸을 때라도, 제가 아까 했잖아, 재판이 열린 중이라도 검사가 뭘 할 수 있다? 수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법정 안에 있는 사람은, 목격자가 법정에 나갔다면 증인이지만 그 목격자를 검사가 자기 방으로 불러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그때는 참고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증인은 법정에 나간 사람이에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법정에서도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피고인을 물어볼 때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을 신문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피고인을 신문한다.
피고인을 신문해서 피고인이 하는 말을 역시 받아 적어야 됩니다. 법원에서 받아 적어요. 재판할 때. 그럼 법정에서 피고인이 막 뭐라고 하잖아.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받아 적어야 돼요. 그럼 그때 적는 서류를 뭐라고 할까요? 그때 뭐로 끝날까요? 당연히 조서로 끝나요. 왜? 법원도 공무원이니까. 그럼 조서로 끝나는데 이건 뭐라고 적냐면 공판조서라고 그래요. 공판조서. 이 공판조서라는 그 서류는 어떤 서류냐면 공판정에서 있었던 일을 다 적습니다. 공판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 공판조서에 다 적어요. 공판정에서 판사가 한 말, 검사가 한 말, 피고인이 한 말, 증인이 한 말 다 어디 적어요? 공판조서에 적어요. 공판조서. 법원이 적기 때문에 조서라고 표현하는 거고 공판정에 있었던 일을 적기 때문에 공판조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문한 대답한 거 있죠. 피고인이 말한 거 여기다 적어요. 여기다. 자, 증인을 법정에서 하는 것도 증인을 신문한다고 표현해요. 증인은 신문입니다. 왜 증인은 신문이냐? 참고인은 수사기관이 협조를 요청하는 사람이지만요, 법정 가면 말이 달라요. 법정 가면 판사는 증인의 말을 가지고 처벌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을. 증인의 말을 갖고 처벌을 해버리기 때문에 증인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정에서는 증인한테 뭐 시켜요? 선서시킨단 말이에요. 선서시키면서 뭐라고 그래? 너 거짓말하면 죽어 이러고 시작합니다. 위증해벌로 처벌해버린다고 그런다고. 증인은 법정 가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판사가 추궁하는 거야. 너 진짜 똑바로 봤어? 이런 개념이 돼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다 신문이라고 그래요. 판사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사 앞에서는 다 신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증인이 신문에서 얻은 결론 이거 다 어디 적어요? 이거 당연히 여기다 적어요. 다 여기다 적어요. 왜? 법정에서 한 말이니까. 법정에서 하는 말은 다 어디 적는다? 공판조서에 적는다. 이거 아시면 돼요. 형을 집행을 확정되면 이제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집행은 누가 하느냐? 검사가 합니다. 집행은 검사가 합니다. 사형 누가 시켜요? 검사가 시켜요. 우리나라는 형의 집행을 검사에게 줬어요. 권한을. 그래서 검사가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도 하고요. 기소도 검사만 할 수 있고, 형이 확정되면 집행도 검사가 합니다. 검사가. 그래서 교수형 시킬 때도 검사가 데려가서 교수형 시켜요. 물론 검사가 직접, 우리나라는 교수형이죠. 목에다가 밧줄을 검사가 직접 걸지는 않고 검사는 지휘만 해요. 지휘만 하고 교도관들 시켜가지고 그 밧줄 거세요. 죽여버립니다. 근데 어쨌든 집행에 관한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검사가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 그 다음에 형의 집행을 받는 사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형자라고 그래요. 수형자. 형을 받는 사람, 수형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뭐 제3자가 나올 리가 없고. 그래서 일단 우리 형사소송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좀 기억해 두세요. 용어. 자, 이 사람들 간의 관계만 좀 하고 싶겠습니다. 우리 수사 단계에서 수사를 하는 사람을 수사기관이라고 했고, 수사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표현했죠.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수사를 하는 사람과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대등한 관계일까요? 상하 관계일까요? 대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대등합니까, 둘이? 여러분, 수사기관이 피의자 잡아다가 어디다 집어넣어버려요? 유치장에 집어넣죠? 피의자가 경찰 잡아다가 유치장에 집어넣을 수 있나요? 그런 건 없잖아. 경찰이 피의자의 물건을 뺏을 수는 있지만 피의자가 경찰을 막 총을 뺏어버려 막,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힘을 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기관과 피의자는 상하 관계예요.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관계는 상하 관계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하 관계이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요, 체포도 하고 구속도 할 수 있고 압수도 하고 수색도 하고 검증도 하고 이런 강제력을 다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서 강제력을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법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수사기관은 힘을 쓰는 사람, 피의자는 도망다니는 사람, 당하는 사람, 이런 입장이에요. 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아무리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서 이걸 할 수 있다, 우리 법에 돼 있어요. 강제수사 법정주의, 수사기관 이거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근데 이걸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거 할 때 뭐 받아야 되죠? 영장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장. 자, 그러면 이 영장의 의미가 뭐냐, 이거 보자. 이 영장의 의미가 뭐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는데 판사한테 영장을 받으라고 해놨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허가받는 개념이라고 했잖아. 허가받는 개념. 그래서 이 영장을 뭐라고 하냐면 허가를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걸 허가장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수사기관이 뭔가를 할 때, 수사기관이 할 때 판사한테 받는 영장은 판사가 허가해 주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허가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이걸 왜 배우느냐? 여기하고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소가 됩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수소 법원이죠. 수소 법원이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 받는 사람 뭐라고 그랬죠? 피고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아까 재판은 피고인 혼자 불러다가 판사가 피고인 불러다 놓고 재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도 불러요? 검사도 부른단 말이야. 왜? 한 놈은 고자질을 했고 한 놈은 고자질을 당했기 때문에 고자질한 놈 불러요. 왜 고자질하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물어보고 고자질 당한 놈한테는요. 얘가 네가 죽였다는데 맞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할 때는 검사와 피고인이 다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재판은 권투로 비유했죠. 자, 법관이 수사법원이 있고 누가 싸우는 거다? 검사와 피고인이 싸우는 거다. 고자질 하는 놈, 고자질 당한 놈 둘이 싸우고 누가 심판을 보고? 법원이 심판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을 우리 법에서 소송의 주체라고 표현을 해요.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요 세 사람이다. 그래서 얘들을 소송의 주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소송의 주체에서 관계를 좀 보자는 거야. 검사와 피고인의 관계입니다. 자, 수서법원이 있는데 재판은 검사도 있고 피고인도 있더라는 거야. 이렇게 고자질하는 놈, 고자질 당한 놈 둘 관계는 어떤 걸까요? 아까 수사를 할 때는 수사기관과 피의자는 상하관계 있잖아요. 이 수사기관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검사가 들어가 있죠.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가 무슨 관계? 상하관계였었는데 검사와 피고인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이 관계는 상하관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 여러분 권투할 때 양선수죠. 심판 보고 있죠. 이거 어떻게 싸워야 돼? 대등하게 싸워야지. 야, 너는 방망이 들고 얘는 묶어놔. 시작. 이건 게임이 아니지. 똑같은 입장은 똑같게 해줘야 게임이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해주고 공평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게임 자체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대등하게 만들어줘요. 재판이 되면. 이 관계가 대등해야 돼. 그래야 게임이 공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와 피고인의 관계는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가 돼요. 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왔습니다.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관계는 무슨 관계였는데? 상하 관계였습니다. 그럼 피의자라는 지위 자체는 굉장히 약한 지위예요. 그죠? 피의자라는 지위는 수사기관한테 당하는 사람이야. 계속 막 구속당하고 막 압수당하고 이런 사람인데 피의자가 기소가 되면 신분이 뭐로 바뀌어요? 피고인으로 바뀌잖아. 그럼 피고인이 딱 됐더니요. 뭐라고 그래? 검사랑 대등하대. 이렇게 돼. 그죠? 검사랑 대등해진대. 자, 그럼 제가 말하는 표현이 맞나 보세요. 피의자라는 사람이 기소가 되면 신분 상승이 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야. 피의자라는 사람이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되잖아요. 근데 피고인이 딱 되니까 이제까지는 검사 밑에 눌렸었는데 이제는 검사랑 대등해진대잖아요.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소가 되면 신분 상승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검사하고 대등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된다. 어떤 의미가 있다? 신분 상승이 일어난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제 검사와 대등해진다. 자, 그렇다면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해진다면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체포, 구속, 압수수색금지 다 할 수 있었죠. 그죠? 여기서 할 수 있을까? 대등하다며. 대등한데 한 사람이 막 누구를 막 잡아다가 집어넣어버리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소가 딱 되면 검사는 피고인을 뭘 할 수 없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체포, 구속, 압수수색금지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아까 기소가 돼도 검사가 뭐를 할 수는 있다?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런 말 했었죠. 기소가 돼도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어. 근데 제약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제약이 이거예요. 기소가 딱 돼버리면 피고인이 신분 상승이 딱 돼버리니까
그전에는 기소되기 전에는 검사가 수사할 때 필요하면 어떻게 했어요? 피해자를 막 구속도 하고 압수도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소 딱 돼버리니까 피고인이 신분상승이 딱 돼가고 나랑 대등한 입장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수사를 하더라도 뭐를 못해요? 강제력을 행사를 못해요. 얘에 대해서. 왜? 얘랑 나랑 대등한 입장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기소 후에는 강제 수사를 못해요. 강제 수사를 못한다고. 그럼 우리 아까 수사의 종류가 두 가지였죠. 무슨 수사 무슨 수사? 임의 수사, 강제 수사. 그럼 수사 단계에서는 임의 수사도 할 수 있고 강제 수사도 할 수 있는데 기소가 딱 돼버리면 수사기관은 무슨 수사밖에 못해 이제? 임의 수사밖에 못하는 거야.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나랑 대등한 애인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중요한 개념 했어요. 자, 그러면 기소가 돼버리면 수사기관은 무슨 수사를 못한다? 강제 수사를 못한다. 자, 그런데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도망가 버릴 것 같아. 그럼 피고인을 잡아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검사는 이제 못 잡아둬. 왜? 대등하니까. 그럼 얘를 잡아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법원이 한단 말이에요. 법원이 이렇게. 법원이. 기소가 되면요. 피고인을 잡아둬야 될 문제가 생기면 또는 증거물을 압수해야 될 문제가 생기잖아요. 즉 강제력을 행사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재판받다가도 강제력 행사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럼 강제력 행사할 필요가 있을 때 검사는 못한다고 했잖아. 피고인한테. 그럼 그때는 누가 강제력을 행사해요? 법원이 행사한단 말이에요. 법원이. 그래서 법원이 강제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원이 구속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다 그래요. 이렇게. 자,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돼서 하나 또 똑같은 이게 기소가 되면 효과가 하나 발생하는데 아까 지금 두 가지 효과 배웠어요. 하나, 피의자라는 사람이 기소가 되면 무슨 효과가 발생한다?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이 돼가지고. 자, 또 하나의 효과.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기소가 되면 수사기관이 그전에 강제력을 행사했잖아. 수사기관이 행사했던 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기소가 딱 되면 이게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법원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법원으로. 그게 또 중요한 효과예요. 기소가 되면 이런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야. 기소가 딱 돼버리면 신분 상승이 일어난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더 이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강제력은 누가 행사한다? 법원이 행사한다. 알겠죠? 자, 또 하나. 자, 법원이 강제력을 행사하더라도 이때도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예요. 법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도 영장이 있어야 된대요. 우리 원래 영장이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하면 무슨 우려가 있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그럼 그 인권 침해를 막으려면 법원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법원이 허가한 것만 하자. 이게 인권 침해를 막는 방법으로 영장을 받았는데 지금은 누가 한대요? 법원이 구속을 한대잖아. 그 법원이 구속을 하는데 영장을 받으래. 영장 누가 발부해요? 법원이 발부하잖아. 그럼 아까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 법원한테 허가를 받는 건 그 일리가 있어. 우리 수사기관이 하는 거니까 얘가 함부로 못하게 하려고 법원이 허락을 해준다는 건 일리가 있는데 지금은 법원이 지가 하죠. 근데 영장도 누가 발부해? 내가 발부해. 이게 허가입니까? 내가 허가를 해. 내가 구속하면서 내가 이거 허가할까? 하고 싶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해도 되냐? 해. 이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은 뭐냐 이거야. 아니 왜 법원이 강제력 행사할 때 영장을 받으라고 하냐.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건 뭘까요? 자, 보세요. 자, 공소 제기가 되면, 기소가 되면 검사는 피고인한테 강제력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도 그걸 알아. 그럼 검사가 자기를 잡아가겠다고 하면 피고인이 뭐라고 할까요? 너는 나를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법원이 피고인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럼 법원이 구속을 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집행은 누가 할까요? 실제로 얘를 잡아오는 건 누가 잡아올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 하셔야 돼. 우리 법원은 판단하는 기관일 뿐이에요. 우리 법원은 판단기관이야. 판단만 하지 행동은 안 해요. 우리 법원은. 법원은 결론만 내는 사람들이에요. 행동은 다 누가 해? 아까 저 집행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검사가 해요. 법원이 사형이라는 판단을 내리면 사형은 누가 시켜? 검사가 시켜요. 법원이 구속이라는 판단을 하면 구속은 누가 시켜? 검사가 시켜요. 집행을 검사가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구속하기로 결정을 했어도 실제 수갑을 채워서 잡아오는 건 누가 잡아와?
검사가 잡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는 똑같아.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구속을 할 때도 검사가 잡아오죠. 공소제기 됐을 때도 법원이 구속할 때도 검사가 잡아와. 다만 달라요. 수사 단계에서는요, 구속을 할까 말까를 누가 결정한 거예요? 수사기관이 결정한 거야. 내가 이놈 잡아야 되겠다. 다만 판사한테 허가받은 거야. 판사님, 내가 이놈 좀 잡아야 되겠는데 잡아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판사가 허가를 해준 개념이고, 기소 후에는요, 검사가 잡으려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검사는 가만히 있는 거야. 왜?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 판사가 야 잡아와 이렇게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검사가 지가 잡고 싶은 게 아니라 판사가 시키니까 하는 거야. 근데 검사가 가만히 있는데 판사가 얘 좀 잡아갖고 와 그러네. 그거 갑니다. 피고인한테. 야 판사가 너 잡아오래. 그럼 피고인이 뭐라고 할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누가 그래? 뭐 판사가 나를 잡아오라고 근거 대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검사가 뭐라고 그래? 임마 믿어 임마. 내가 거짓말하겠어 임마? 그럼 피고인이 뭐라고 그래?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너 나 고자질한 놈 아니야.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법원이 구속해도요, 실제로 잡으러 가는 건 검사가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집행을 검사가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법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네가 잡는 게 아니고 네가 가면 틀림없이 피고인이 뭐라고 할 거야? 너는 나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은 없어 임마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시킨 거라고 해. 알았지? 요거 줘. 자 내가 줄게. 요거 보여줘. 거기가 뭐라고 돼 있을까? 피고인 잡아와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피고인을 잡으면서 너 잡아오래. 근거 대봐. 봐봐 임마. 이렇게 봐봐. 보니까 뭐라고 그래? 판사가 얘 좀 잡아갖고 와 이렇게 써 있잖아. 그 피고인이 뭐라고 그래? 할 수 따라갈 수밖에 없지. 이거는 검사가 지를 잡는 게 아니잖아. 법원이 잡아오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영장을 준단 말이에요. 판사가. 검사한테 영장을 주는 거는 허가해 주는 게 아니야. 검사가 구속할 테니까 허가해 주세요 개념이 아니라 법원이 잡아가지고 오라고 시키는 거야. 근데 그냥 말로 하면 피고인이 안 따라오니까 영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장은 뭐냐? 검사가 하겠다는 걸 허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검사에게 명령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냐면 명령장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명령장. 자, 똑같은 영장인데 그 영장의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수사기관이 구속을 하거나 할 때 판사한테 받는 영장은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허가장이라고 부르는 거고, 법원이 재판하다가 피고인 구속해오라고 검사한테 주는 영장은 뭐예요? 그건 명령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그죠?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도 잘 나와요. 자, 정리해 봅시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피의자는 무슨 관계? 상하관계. 그래서 수사기관이 피의자한테 뭘 행사할 수 있어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 근데 강제력을 행사하려도 뭐가 있어야 돼? 영장이 있어야 돼. 그 영장을 뭐라고 그래요? 허가장이라고 그래. 그런데 기소가 돼버리면 중요한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야. 기소가 딱 돼버리면 피의자가 신분 상승이 돼버려. 피고인이 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피고인을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가? 법원한테 넘어가. 자, 그럼 법원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건 좋아. 근데 법원은 판단기관이란 말이야. 실제로 지가 하는 건 없어요. 법원은 시키는 사람이야. 그냥 야 죽여, 야 유치장에 집어넣어, 뭐 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을 하는 걸 결정을 하는 건 좋아도 결정은 지가 해놓고 시키는 건 검사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강제를 행사할 때 검사한테 영장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영장을 뭐라고 불러요? 명령장이라고 불러요. 명령장이라고. 알겠죠? 그 개념을 좀 아셔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 1시간만 더 할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